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티버 해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을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일 유명한 작품이고 그만큼 할 얘기도 많은 책 읽어주는 남자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만큼 그가 고뇌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가 심지어 잘하기도 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던가 이런 심리 묘사도 정말 탁월한 편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역시 상을 받을 만큼, 그리고 그런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도 인기를 끌 만큼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저 스스로는 정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도 책은 또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책으로 읽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주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줄거리 요약도 아니죠. 줄거리를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뭘까? 이 작품에서 독자로서 뭔가 감동을 하고 생각해봤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 소설은 주인공 미하일 베르크가 15살 때의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은 황달이 걸려서 학교를 쉬고 있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엑! 하고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가던 어떤 여인이 도와줍니다. 근데 엄마가 아우 야 네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가서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해서 찾아간 36살의 한나 슈미치라는 아주 젊고 예쁜 여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정분이 나버립니다. 말 그대로 정분이에요. 둘은 이제 서로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을 탐하는 사이가 됩니다. 학교를 쉬고 있는 15살의 건장한 아이와 36살에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한나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성적인 이끌림을 주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둘이 정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서로의 몸을 탐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사이가 됩니다. 네, 이것도 연애라고 본다면 연애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나가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 봐요. 책을 읽어도 좋겠지만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다 보니 어느덧 이 둘의 관계는 서로의 이제 집에 찾아가고 만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책을 읽어주고 따뜻한 물에서 샤워를 하는 그런 에로틱한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애라는 게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잖아요. 둘이 다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미하엘이 져줘야 돼요. 한나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뭐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전차의 차장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도통 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신비주의처럼 미하엘이 한나에게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둘 사이에서 다툴 일이 생겨도 그냥 미하엘이 미안합니다. 내가 다 져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나 싶었던 건 둘이 자전거 여행, 그러니까 1박 2일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 정말 그냥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아실 겁니다. 여행을 가면 커플들이 그렇게들 싸우잖아요. 이 둘도 다투게 되는데요. 사소한 다툼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저녁에 약간 사소하게 싸워요. 그래서 미하일이 생각했을 때 뭔가 한나한테 뭔가 아침에 짜잔 하고 로맨틱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이렇게 사사삭 일어나서 쪽지를 써놓습니다. 나 당신 아침을 좀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라고 쪽지를 써놓고 이제 막 나 로맨틱하게 한상 차려줘야지 라고 왔는데 한나가 엄청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화났냐고 했더니 너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막 부들부들 막 완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하일은 저 쪽지 써놓고 왔는데 못 봤어요 한나?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거. 그래서 그 쪽지가 또 언제 사라졌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든 화해하고 잘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느낌에서 딱 오지만 이 관계가 엄청나게 영원하게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언제 오냐면 미하엘이 건강이 좀 좋아져서 이제 학교에 다시 진급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친구들이랑도 이제 친해지게 되잖아요.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나 싶기는 하지만 이 둘의 연인 관계는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하엘이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수영장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한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되죠.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한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궁금해서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한나한테 진급 이제 승진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불같이 찾아왔던 이 한나와의 사랑, 야하다고는 못하겠고요. 정말 문학적으로 에로틱해서 매력적일 그런 정도까지 작가의 모든 매력을 다 끌어올려 놓으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2부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 있어요. 한나를 찾아봤지만 한나는 찾을 수 없었고 미하엘의 가족들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미하엘은 나이가 돼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법학을 자신의 전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한나를 만났다라고 나와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한나를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의 한나를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자, 이제 미하엘은 그 강제 수용소에서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인근 도시에서 관련된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세미나를 함께 듣고 있던 학생들과 함께 그 재판을 보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재판에서 죄를 저질러서 피고인으로서 서 있는 한나를 보게 된 거죠. 미하엘은 정말 강렬한 무언가에 걷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정말 거의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서 깊이 있게 알게 됐는데요. 한나가 저지른 죄는 이런 겁니다. 미하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은 이 수용소에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거기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던 슬픈 참혹했던 날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냐, 이거는 미하엘이 계속 재판에 참석을 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인데, 어느 밤이었어요. 밤에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그 여자들이죠. 이 여자 수용자들을 어느 교회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날 그 동네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붕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관리인들은 수용자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교회 문을 밖에서 걸어 잠궜었거든요. 근데 폭격을 맞아서 교회가 불이 타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관리인들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생존했던 몇 안 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나를 비롯한 그 수용소의 관리인들이 피고인으로서 이 재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단순하게 보면 한나는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나? 그렇게 강렬하게 사랑을 했던 한나라는 존재가 그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앞에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뇌와 번뇌와 고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몰아치는 그 미하엘의 심리들이, 마음들이 그 2부가 되어서 꾸준하게 아주 강렬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하엘이 알고 있던 한나는 정말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괴로운 거죠. 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유죄다. 심지어 내가 정말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에 딱 그 잘못을 저지른 내가 사랑했던 여자. 이 괴로운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터져버립니다. 한나가 마치 그 관리인들을 대표해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돼버려요. 근데 한나는 거기서 본인이 그 보고서를 썼다고 시인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피고인들은 한나의 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대단한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바로 한나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는 거죠. 쪽지를 쓰고 자리를 비웠는데 화를 냈던 한나도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도망을 쳤던 한나가 다 모든 상황이 독자로서는 이쯤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미하엘은 여기서 또 한 번 괴로운 그런 고민과 그런 결정의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저 여자는 문맹입니다. 라고 본인이 어떻게 나서서 밝혀서 한나에게 뒤집혀지려는 그 커다란 죄의 어떤 형량을 줄여줘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한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은 글자를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본인이 썼다고 시인하거든요. 본인이 문맹이라는 걸 누군가가 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인정해버립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 한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본인은 자신에게 놓여진 그런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몰랐을 뿐이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녀가 문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구해줄 수도 있지만 그걸 과연 그녀가 원할까?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종신형을 선고받으면서 2부가 막을 내립니다. 3부로 바뀌면서 미하엘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 한나의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자신은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인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기로 방향을 틉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살짝은 도피 같은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자신의 모습이 마치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긴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으니 이 책을 한번 한나에게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하엘은 다시 한번 한나의 책 읽어주는 남자가 됩니다. 한나가 교도소에 들어간 지 8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테이프가 도착을 했고요. 무려 10년간을 책을 녹음을 해서 들려줍니다. 근데 좀 감동적이면서 놀라운 건 이 테이프를 보내준 지 4년이 지났을 때 한나에게서 답장이라는 편지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좀 짧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핵심적으로 어떤 책에 대한 감상을 남겨주기도 했고, 하지만 미하엘은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책만 계속 꾸준히 읽어서 녹음해서 보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을 무렵에 교도소장에게서 편지를 받는데요. 한나가 속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동안 꾸준하게 연락을 했던 사람이 미하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도소장은 이제 한나가 외부에 나가서 살 때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온 거죠. 그래서 미하엘은 조금의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라고 하고 어디서 살면 좋을지 집도 좀 알아봐주고 어떤 데서 일할 수 있을지 취직할 거리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막 밀려와요. 일주일 전에 실제로 미하엘이 한나를 만나러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자,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서로가 좀 뭔가 마음이 변해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주한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은 슬픈데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어쩌면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서로에게 물어봤던 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미하엘은 한나에게 당신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물어봤고요. 한나는 미하엘에게 당신 결혼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어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가장 솔직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서로 약간 침묵 같은 애매한 대답을만 하면서 서로의 이제 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석방일이 가까워졌는데 석방 전날에 보통 장기수들은 하루 먼저 나가서 바깥 생활을 살짝 맛보기를 하고 온다고 하는데 한나는 그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하엘이 한번 한나를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해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근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그런 말실수 같은 게 있고 한나는 미안해, 맘에 담아두지 마,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집니다. 근데 석방되는 날 한나가 새벽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장은 미하엘을 한나의 방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데려가요. 한나의 흔적이 방에는 미하엘이 녹음해서 보내줬던 책, 그 테이프들이 이렇게 예쁘게 쌓여 있고 그녀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흔적이 보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글자를 배우니까 도서관에 요청을 해서 읽었던 책이 그 수용소에 관련된 책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기 위한 그런 독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하엘이 어릴 때
학교에서 이제 무슨 상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났던 그 사진을 한나가 그 교도소 안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에게는 정말 인생을 통틀어서 언제나 쭉 사랑해왔던 대상이 미하엘이었던 거예요. 자, 미하엘은 더 한 번 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그녀의 유서의 내용을 듣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는 미하엘에게 주고 싶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의 대부분, 엄청난 많은 양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반성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교회가 불탔던 날 있잖아요. 그날 그 생존하신 분의 따님께 돈을 드리고 싶고, 뭐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그쪽이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봅니다. 자, 미하엘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들어와서 그 생존자의 딸이 살고 있던 미국에 건너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문맹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는 사회단체가 있다면 그곳에 기부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